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의 책소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 짐 스토벌 지음, 유영훈 옮김, 출판사 나무생각입니다. 성공의 깃발 지키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선택권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아기 때는 전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주거나 관계된 것만으로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쓰인 깃발을 손에 들고 태어난 셈이죠. 난 사랑받아 마땅해, 능력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남들이 내 깃발에 멋대로 글씨를 쓰도록 놔두는 우를 범합니다. 그들은 내 깃발에 이런 말을 씁니다. 재수없어, 멍청하긴. 넌 평생 그렇게 살 거다. 넌 할 수 없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이면 깃발은 온통 이런 낙서로 덧칠이 되어 원래 쓰여있던 메시지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긍되지도 않을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이 내 깃발에 쓰거나 내 머리에 우겨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비판은 죄다 마음에 담고 칭찬은 죄다 흘려버리는 일이 다반사죠. 나를 정말로 잘 아는 주변 사람이 넌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말해주면 겸손은 미덕이라 운이 좋았다거나 과찬의 말씀이라며 딱히 마음에 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떨까요? 나에 대해서 정작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 없이 무례한 말을 하면 그들이 뿜은 독을 내가 응당받아야 할 사약인 양 꿀꺽 삼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하고 능력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타인이 함부로 내 깃발에 낙서하게 놔두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커다란 머릿속 지우개를 마련해서 원래의 문구가 다시 잘 보이게 낙서를 지워야 합니다. 불가능 없는 성공의 왕국.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춥니까? 라고 묻는 설문을 한다면 결과가 어떨 것 같나요? 압도적인 다수가 자기는 노래나 춤에 재능이 없다고 할 겁니다. 해보나 마나입니다. 하지만 4살짜리 아이들을 상대로 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는 노래를 잘 불러요. 춤도 잘 춰요. 라는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찬 대답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4살짜리 중에서 진짜 재능이 있는 아이는 드물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스스로의 잠재성에 대한 놀라운 자신감을 갖고 있죠. 우리는 모두가 원래는 이런 자신감, 아니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소위 현실감에 취하는 바람에 이런 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취약 연령이 되면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그럼으로써 현실을 보는 눈은 생기지만 마음의 눈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어떤 동상이나 기념비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 중 현실적이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던가요? 그들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낸 몽상가이자 성취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현실성에 대한 세상의 울부짖음을 무시하는 데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나를 잡아서 모든 일을 현실성 측면이 아니라 가능성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것에 숙달된다면 우리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 4살짜리 아이의 불가능 없는 성공의 왕국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상자 안에 갇힌 생각.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일은 왜 이렇게 할까? 이건 생산적인 고민입니다. 거창한 과업이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에서 반복하는 자잘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거나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향을 일컬어 상자 안에 갇힌 생각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일을 처리한다? 그건 절대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정해진 것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목표와 목적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명절에 커다란 수제 햄을 준비하죠.
고기 덩어리를 그대로 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반듯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엄마가 어린 딸과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햄을 팬에 올리기 전에 도마에 놓고 양쪽 꽁다리를 잘라 치워두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햄 꽁다리를 잘라요? 딸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엄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게 명절 햄을 준비하는 방식이란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처럼 아직 뇌가 굳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명절 햄은 그렇게 준비해요? 엄마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엄마도 자신의 엄마에게서 그렇게 배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온 가족이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어머니에게 왜 명절 햄은 꽁다리를 자르는지 물었습니다. 엄마의 대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글쎄다, 원래 그러는 거 아니니? 그런데 엄마의 엄마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는 엄마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왜 명절 햄을 준비할 때 항상 꽁다리를 잘랐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는지 물었습니다. 왕할머니의 방식이 딸에게로 또 딸에게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새댁이었을 때는 말이다. 그때는 작은 팬 하나로 모든 요리를 다 해야 했어. 꽁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햄이 팬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미국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곱씹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는 할 일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최고를 바라는 삶. 인생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살면서 원하는 것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것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머리에 가득 들어찬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거침없이 움직이는 것이 또 우리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 이것은 유사 이래로 지난 5,000년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0명은 되는 위인들이 줄곧 해온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습관이 되곤 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실패의 구렁텅이는 깊어만 갑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잘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무얼 해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고 또 다시 잘 되다 보니 잘 되는 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매일 명심할 격언이 있습니다. 찾고 있어야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안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기대에 맞는 일들이 착착 벌어집니다. 반대로 좋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서 오늘을 시작한다면 그날은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 두 경우의 객관적인 상황은 아마도 같으리라는 점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바라는 결과를 찾기 때문에 바라는 결과가 보였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것에만 골몰한 나머지 멋진 나날을 얼마나 많이 놓쳤을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준 선물을 못 보고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 동안 그날은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길 열심히 바라는 겁니다. 사사건건 어디 좋은 일 없나? 어디에 좋은 게 있을까? 바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겠죠. 그날은 특별한 하루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염려하지는 마세요. 이런 생각은 평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같은 것이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고단한 날을 보내게 될 때 습관처럼 어디 좋은 일이 없나? 내심 기대하고 살피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내게 벌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만발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3가지 행복의 열쇠. 나라는 존재를 하루하루 이어가는 일을 일컬어 우리는 산다고 합니다. 안달복달하는 삶에서 발을 빼고 진짜 내 운명을 경험하는 드물지만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다 보니 나 자신도 행복해졌다. 뭐 그런 삶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손에 쥔 고운 모래 같을 때가 많습니다. 만져지거나 규정되지 않고 손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행복의 열쇠를 맺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결여된 무언가를 찾아 어둠을 더듬는 꼴입니다. 다리 3개가 균형을 이룬 수틀 의자를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하나만 없어도 의자는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진실로 행복하려면 반드시 할 일과 사랑하는 사람과 지향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셋이 다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할 대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시간은 매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1분 1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성공과 행복의 저울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빈둥댈 수 있는 열대의 예쁜 섬을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 문학작품은 또 얼마나 많던가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 타인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려면 반드시 정서적으로 나 자신의 밖으로 나가서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지향하는 대상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희망하고 거기에 힘을 쏟는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곳만에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내 눈앞에 무언가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사는 존재이니까요. 살면서 다시 조용한 절망이 찾아오거든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내 영혼을 가만히 살펴 이 3가지 중에 없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할 일인지, 사랑할 사람인지, 바라는 건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실패나 성공은 당신이 아니다. 우리는 결과가 전부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겨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자존감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미국 대학 체육협회가 주관하는 농구 챔피언십 대회를 즐겼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 농구팀이 토너먼트 출전권을 놓고 여러 달 동안 열띤 경기를 펼칩니다. 시즌 막바지에 토너먼트 대회에 나갈 64개 팀이 가려집니다.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팀들이 하나씩 탈락해 떨어져 나가죠. 마지막 남은 단 한 팀이 전국 우승을 차지하면 시즌이 끝납니다. 시즌 초반을 함께 시작한 수많은 팀들 가운데 시즌 말미에 토너먼트에 진출한 64개 팀 가운데에서도 단 하나의 팀만이 유일한 승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회의 유일한 목표라면 절대 다수의 팀은 암울한 패배자일 뿐이죠. 그러나 성공이란 애써서 이루어내는 것과 평화롭게 만족하는 것 사이의 균형에 있습니다. 이 균형은 오로지 우리가 지닌 본연의 가치를 성과에서 분리시킬 때만 이룰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선천적으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6살짜리 아이에게 게임은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죠. 이기든 지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지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성공이 곧 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안에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성과와 완전히 별개된 것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뛰어난 운동선수나 유명 배우,
성공한 사업가들의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사생활을요. 그들은 이래서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냈을지는 모르나 삶은 시궁창에 있었던 것입니다. 탐나는 것을 갖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성공도 자연스레 따라올 것입니다.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세부사항에 매몰되어서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한 라디오 토크쇼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청취자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패널로 나온 학자들과 토론을 하더군요. 질문들이 이랬습니다. 그건 정말 고래였나요? 그건 커다란 생선이 아니었을까요? 물속에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흘을 살아남을 수 있나요? 이런 대화와 토론이 계속되더군요. 그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자잘한 세부사항에 매몰되어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확인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미세한 지점들의 연연하는 통에 누구에게나 의미 있을 법한 적절한 메시지가 버려졌죠.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그릇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알 겁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닉슨 대통령은 그야말로 못 믿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세부 사항들이 물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따지고 폄하했습니다. 이후 닉슨은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어느 정도 만회했습니다. 존경받는 원로 정치인이 되어 작가이자 강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닉슨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도 동시대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여러 해 동안 닉슨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에게 결점이 있었으니까요. 간디는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 그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험과 상황, 책, 대화 등등이 모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모든 세부사항이 완전히 확인되거나 완벽히 이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아마도 별 볼 일 없거나 결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세부사항과 정황, 그리고 메시지가 담긴 그릇이나 그걸 전하는 사람 자체는 차치하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오늘날은 지식과 지혜를 가능한 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에 꼭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채칼이었습니다.